요즘 신축이 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손피거래, 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해가지고 이제 보도 참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얘기도 하면서 분양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피거래가 뭔지 아세요? 손피거래?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손피거래라는 게 엄연히 불법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수자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파는 사람이 낼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는 호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손피거래라는 거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준다. 자, 근데 요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분양권 같은 거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가면은 이제 판매가 있는데 물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P7,000, P6,000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게 대부분 그 손피 거래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대로 팔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 뛸 거 띄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파는 이만 못 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난 몇 년간 이 신축 선호 현상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막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제 신축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신축이 뭡니까? 아직 안 지은 신축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얘는 미래의 신축이 될 거니까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때 분양권을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에 막 수요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부가 봤을 때 야 이거 분양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라고 해서 분양권에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7%를 때렸어요. 77%. 자, 그 말은 뭐냐? 1억 벌면은 7,700만 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더 길었었는데 좀 줄여줬어요. 분양권 장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이 양도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거주할 사람, 너 집이 필요한 사람 너네만 해. 괜히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라는 취지는 되게 좋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축이 막 비싸지니까 분양권을 내가 5억에 샀는데 분양 지금이 프리미엄이 몇 억이 붙어가지고 10억, 12억 이렇게 된 집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팔고도 싶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사고도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얘가 안 되겠다 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를 내가 양도 차익을 확보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좀 살게요. 라는 그런 시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분양가가 5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분양을 5억에 받았어. 근데 양도 차익이 지금 이제 P가 1억이 붙은 거야. P가 1억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 손에 1억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요게 손피 거래입니다. 손피 거래. 손에 쥐는 피. 어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었어요. 손피. 손해보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고 제 손에 프리미엄이 1억이 떨어지게 해주세요가 손피 거래인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자, 내가 1억을 벌어야 되죠? 1억을 벌어야 되는데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250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빼요. 그 다음에 요게 1억에서 250 뺐으니까 9,750만 원인가? 요만큼 내가 이제 실제 차익이 났다고 치고 여기다가 66%를 때리는 거예요. 세금을. 그럼 난 얼마 내야 됩니까? 6,435만 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를. 아니, 내가 1억을 번 게 아니야. 실제로는 3,565만 원을 번 거예요. 와, 나 1억 벌었네 라고 했는데 세금을 70% 떼고 나면 3천만 원 내 손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얼마 때렸죠? 85% 때렸잖아요. 85%. 다주택자한테 최대 양도세를 85%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벌면은 내 통장에 1억 5천 남게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요 6,435만 원을 대신 내달라. 그래서 이걸 손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비 내겠죠?
중개비 내는 게 있으니까 이 중개비는 그 양도 차익에서 빼줍니다. 이건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중개비를 빠집니다. 그리고 뭐 취득세는 당연히 없고 이게 분양권이니까. 그럼 이 중개비는 어쨌든 공식적인 비용이니까 요거 빼고 하면은 대충 6,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100. 자, 근데 요게 1차 양도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1차 양도세. 왜 그러냐? 요게 1차 양도세가 있고 2차 양도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손피 거래입니다. 자, 매도자는 프리미엄 1억에 딱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도세를 6,17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6,170만 원까지 매수자가 줘요. 얘한테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1억 6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끝인 거죠. 자, 근데 이 세법상 이 6,170만 원을 대신 내준 거지만 사실은 이 6,170만 원도 양도를 한 매도자 입장에서 돈 번 거죠.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차. 매수자가 야, 너 6,170만 원 정도를 얘한테 준 거잖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17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또 걷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러셔야 되겠죠? 여기도 66%야. 어이구, 어마어마하네. 자, 그러면 4,070만 원을 또 걷을 거야. 매도자한테. 아, 네. 이것도 네가 내. 라는 게 이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가 요 4천을 또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자는 1억을 내는 겁니다. 1억을. 그러면 매도자는 요 6천 내고 매수자가 4천 내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자는 어쨌든 뭐 양도세를 낸 것도 요걸 비용으로 이제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양도세가 나중에 뭐 세이브가 되는 부분도 뭐 일부 있지만 뭐 2차 양도세는 뭐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가는 6억 6,170만 원이 돼요. 6억 6,170만 원. 그 상태에서 내가 4천만 원 더 내죠. 매수자 입장에서 4천 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 7억 주고 이걸 사는 거야. 7억 주고. 자, 5억짜리 분양가인데 매도자한테 피 1억을 맞춰주려면 나는 플러스 1억을 더 더해가지고 내가 양도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억 주고 삽니다. 7억 주고. 이해되시죠? 이게 손피거래다. 뭐 계산이 중간에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서요. 자, 그러면 매도자는 이득인데 매수자는 호구냐? 그건 아닙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원래 매도자가 1억을 벌려면요. 66%의 세금을 내야 되죠. 66%. 자,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벌려면 66% 세금 떼고 1억을 벌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3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3억을. 맞잖아요. 3억을 벌어서 66%를 내고 1억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양도세가 너무 높아. 그러면 양도세를 66%를 떼고, 그러니까 2억 떼고, 이건 날아주고 1억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얼마 주고 사야 되죠? 5억에다가 2억 9,400을 더해가지고 7억 9,400 주고 원래 사야 되는 거예요. 7억 9,400 주고 사야 되는데 프리미엄을 맞춰주려면. 근데 이렇게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은 7억 정도에 사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사는 거죠. 매수자가 이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좀 복잡은 해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자, 근데 이게 이번에 변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경이라는 건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한테 유리하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적혀 있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다 합쳐야 된다. 예전에는 1차만 계산합니다. 1차만 계산하고 2차 한 번 내면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제는 2차, 3차, 4차, 5차, 6차를 계속 계산해가지고 마지막 1원까지 다 양도세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라면은 그러니까 한 번 1차 내고 그다음에 2차에 대한 것만 딱 내고 끝났는데 이제는 3차, 4차, 5차, 6차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원까지 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거래나 손피 거래나 뭐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피 거래가 이제 사실상 뭐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었고 이렇게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서로 그래서 계약서 잘 쓰고 세무사가 계산 잘하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추정하는데 국세청이 봤더니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2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금을 66% 받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깎아줬어?
라는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야, 9,400만 원 세금 더 걷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손피 거래가 더 무의미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분양권 거래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뭐 없다고 해서 나름 분양도 받고 막 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피가 붙으면 사실상 이제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60% 70% 내가면서 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매수자가 이걸 부담하기에도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적용하냐? 이게 11월 7일부터 적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적용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건 괜찮고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손피거래 여전히 돼요 라고 하면서 대충 잘못해가지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때려 맞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요. 야, 이 돈 주고 내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5억짜리를 어쨌든 8억 주고 사는 거니까 실제로는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붙었는데 그럼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편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다운 계약서 썼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안 내고 싶은 마음은 매도자는 다 갖고 있죠. 근데 양도세가 66%막 77% 이러니까 양도세를 어떻게 안 내지? 라고 생각하다가 야, 네가 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내가 분양권이 5억인데 이거를 나는 6억을 받고 싶어. 그럼 야, 1억을 네가 알아서 가져와. 1억을 네가 뭐 알아서 현금으로 가져오든 뭐 알아서 하고 뭐 계약서는 그냥 5억만 쓰자. 그러면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6억 주고 샀다가 나중에 8억이 되면요. 내가 2억을 번 건데 나는 6억 주고 산 게 아니라 5억을 주고 산 걸로 돼 있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면은 실제로 돈은 2억밖에 못 벌었지만 서류상으로는 3억을 번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이 더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매수자는 다운 계약서를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매도자는 다운 계약서를 쓰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한테 되게 유리한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뭐 사고 싶으니까 우선은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매수자가 어차피 나는 1주택자예요. 근데 뭐 12억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나중에 뭐 비싸게 팔아도 대부분 비과세를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5억에 사면 취득세도 같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매수자도 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요. 뭐 사장님은 뭐 양도세 내지 마시고 저는 뭐 취득세 깎아서 내고 나중에 뭐 양도 차익 많아봐야 어차피 뭐 저는 비과세니까 합의 서로 딜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죠? 나중에 집을 팔라고 딱 봤더니 집값이 막 12억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막 몇 년 살았어요. 막 5년, 10년 살았어요. 그럴 때 안 내도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다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자라서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중에 변심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매수자가 변심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수자가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만큼 양도세 못 내겠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 양도세 좀 아꼈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국세청에서 추징이 막 들어온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액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야무지게 뜯어갑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원래 내가 1억을 내려고 했으면 4천만 원 더 내라는 거예요. 1억은 1억대로 내고 40%더 붙여서 또 내라.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붙는데 이 지연 가산세가 미납일수의 0.022%를 곱하는 겁니다. 하루당 0.02%인데 1년으로 하니까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묵혔다 나오거든요. 보통 한 3, 4년, 뭐 4, 5년 이상 묵힌단 말이지. 그러면은 나중에 가산세 40%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 한 40%에 뭐 이런 거 막 붙어요. 그럼 거의 막 2배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조금 아껴볼랬다가 세금이 한 2배 나와요. 자, 거기다가 이게 뭐 1세대 1주택으로 뭐 비과세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매수자도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어차피 매수자는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묵혀뒀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과태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 매도자한테 둘 다 부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을 거래했다 그러면은 뭐 10%니까 5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를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진짜 2배 이상 나오겠죠. 웬만하면 한 2배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다가 괜히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긴다.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뭐냐면은 매도자 입장에서 손해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손해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매수자가 딱 봤는데 집 하시는 분들이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집이 되게 뭐 지금 집값이 막 빠졌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막 금매 나오고 막 지금 막 되게 힘들어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뭐 예를 들어 5억 주고 샀어요. 근데 나한테 막 3억에 파는 거예요. 3억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막 지금 속도 쓰리고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3억에 내가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하면 나중에 내가 10억에 팔 때 양도 차익이 7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커져가지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1주택자이신 분이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이분은 손해보고 파는 거니까. 이럴 때 그냥 5억에 파세요. 저한테. 서류상 5억으로 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본인이 5억에 샀는데 제가 그냥 5억에 산 걸로 하시죠.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실제로는 3억에 샀죠. 근데 5억에 나중에 만약에 팔아도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번 게 되는 거잖아요. 서류상. 그러니까 미리 살 때 올려놓으면 좋은 거죠. 나중에 비싸게 팔 목적이 있다면 2억을 벌어도 원래 양도세로 한 30% 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죠. 5억까지는. 매수자는 취득가가 높기 때문에 취득세를 더 내지만 반대로 나중에 양도세가 절세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막 그 무너지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후려쳐서 사면서 가격은 비싸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안 내야지라고 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자한테 유리한 구조인데 뭐 업계약서도 있고 뭐 다운계약서도 있고 손피거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도자한테 유리한 거는 손피거래와 다운계약서인데 요거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매수자가 그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수자가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금까지 더 내줘가면서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이 사람이 세금 안 내게 해서 내가 이걸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이제 덤벼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실 때 이제는 뭐 손피 거래가 되지도 않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소유권을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싸게 사서 그래도 뭐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이걸 시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좀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차분하게 뭔가 차 한 잔 딱 두고 밤에 야경이 보이는 어딘가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까지 사야 되겠니?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남의 세금까지 다 내줘가면서 1억이나 더 줘가면서 이거 사야 되는 게 맞아? 정말 이게 맞니? 옆에 4년 된 준신축만 가도 이거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신축이 뭐라고? 내가 여기다가 1억, 2억을 더 태우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막 다운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동네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장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과연 이런 분위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양권은 산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다.